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럴 때 어디다가 투자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최신에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 이란과 지금 갈등을 속에서 가능성이 상당히 고조가 되고 있는데 1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다른 게 아니라 좀 선별적으로 제한적으로 타격하겠다. 자,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태에 있죠. 자, 투자자들이 미국과 이란 간의 잠재적인 갈등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과거 지정학적 겹번기에 자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르기까지 국제적인 위기들을 분석해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후에 아무래도 3개월 동안의 자산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분석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렇다면 3개월 후에 자산이 어떤 식으로 가장 많이 움직였는지 그거 한번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움직이는 오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석유 자체가 한 18.5% 3개월 후에 많이 안 움직였던 것은 트레저리 증가해서 국채가 마이너스 0.2%로 국채는 도리어 마이너스. 그 다음 US 스탁 있죠. 미국 주식도 4.6%나 상승했고 골드는 6.1% 상승했다. 그 다음 구리 역시도 4.9% 많이 상승했다. 해서 결론적으로 봐서 1등이 일단은 오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2등이 일단은 골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3등이 일단 아무래도 카플, 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등이 일단 스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원자재 중심으로 좀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일단은 주식이었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채권은 도리어 마이너스가 났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자산 중에서 원유 자체가 5% 이상 급등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중동에서 군사행동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특별히 제한적인 군사 공격을 갖다 검토 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몇 주 안에 이란을 공격하겠다. 그렇게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또 협상 가능성도 있죠. 자,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또 협상을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포드함을 기함으로 두 번째 항공모함 타격단이 페르시만에 도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있어서 지금 이제 금이 상승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거는 좀 쉽게 알 수 있는데 요거 말고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자, 금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안전자산으로서 오랫동안 여겨져 오면서 위기 발생 후에 3개월 동안 6% 정도 상승했죠. 물론 석유에 비해서는 좀 부진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요건 미국의 11개 섹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11개 섹터에 지금 이제 ETF를 말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죠. 1년 동안에 어떻게 흘러왔는지. 자, 그래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섹터는 역시나 지금 이제 산업재입니다. 산업재가 가장 잘 나가고 있죠. 1년 동안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에 반해서 그다음 두 번째로 본다면 엑셀리죠. 엑셀리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산업재 에너지 이쪽으로 일단 시장 자체에 자금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물론 약간의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달릴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단지 원유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지정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원유라든지 이렇게 에너지 섹터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산업재, 에너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앞으로도 더 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쉐브론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엑슨모빌입니다. 이게 먼슬리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먼슬리가 계속해서 우상향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직전 고점을 갖다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여기 또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입장에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서 또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엑슨모빌이 조금 더 강한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차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일단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가면은 요번처럼 올라갈 수가 있겠죠. 석유에 사니까. 자, 그와 더불어서 유가가 내려가도 얘들은 돈을 번다. 그 이유는 얘들이 일단 유가만 파는 게 아니라 정제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갖고 올 때 원가를 갖다 낮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유가가 낮아지면은 정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로 인해서 또 유가는 좀 이런 회사들은 또 이익을 많이 볼 수가 있다. 자, 그런 것들. 그 다음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트럼프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릴 베비 드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파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쪽에서 에너지를 계속해서 생산하려고 하는 것이 트럼프 입장이다. 모든 것의 포커스는 에너지에 있다. 이 안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이런 유가라는 것을 잡기 위해서 이 회사들은 계속해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높이 와서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앞으로도 상승이 여력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들이 에너지 주식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먼저 엑슨모빌의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DCF로 봤을 때 지금 이제 페어밸류는 한 136불 정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약간을 지금 이제 고평가돼 있다 한 7.3%. 자, 그런 가운데 있죠. 자, 그런 모습에 있고, 그거 갖다가 조금 더 자, 디스카운트 된 레이트 있죠. 할인율 적용했을 때 본다면은 좀 할인율 좀 많이 줬을 때, 할인율 좀 적게 줬을 때는 155불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럴 땐 좀 더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아직까지는 상승이 여러 개 있는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은 눌린다면 그때는 좀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비비타 같은 경우에 실상 118불 정도를 갖다 페어밸류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비비타를 또 포홀드 기준으로 했을 때 2년 후에 지금 이제 배수를 한 8.3배 정도 준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정도 나온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131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요 정도 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질 때, 그럴 때 일단 좀 잡으셔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런 게 좀 높이 있을 때는 좀 작게는 좀 거북하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때는 거북하고 좀 빠질 때가 있으니까 좀 기다렸었다. 이럴 때 올 때, 그럴 때가 좀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쌍봉으로 조금은 일봉에서 좀 꺾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쉬고 있는데 쉰 다음에 다시금 주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쉰 다음에 내려올 때, 그럴 때 한번 지금 이제 관심 종목 넣어놨다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왔을 때 조금씩은 담아서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엑소엠 이런 것들은 엑슨모빌이나 쉐보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배당입니다. 배당이 더 좋다는 거겠죠. 지금 배당률을 본다면 포월드 기준으로서 2.8%입니다. 그래서 내가 10만원 투자하게 되면 2,800원을 매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거기서 중요한 것은 페이아웃 레이쇼죠. 이게 얼마만큼을 갖다가 지금 이제 배당금에 투입하고 있느냐. 57%입니다. 그래서 받는 이익에 지금 이제 엑소엠이 지금 이제 벌어들이는 이익의 57%, 이익의 절반 이상을 갖다가 배당에다 투자해주고 있다. 상당하죠. 5년 동안 또 성장률 역시도 3.03% 계속해서 배당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27년 동안 해오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요즘같이 주가가 좀 출렁출렁거린다든지 좀 하락세가 보일 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주가도 조금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때는 또 배당률이 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 일석이조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포지션은 뭐 5% 아니면 10% 일부는 가져갈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애니메이션 볼 건데,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지정학적 위기가 있죠. 이거 자체가 에너지 패권하고도 상당히 일단 관련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일단 지정학적 위기가 에너지 패권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중동,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조용히 축배를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이 지정학적 위기가 미국 거대 석유 기업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이 역설적인 상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중동에서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미국 최대 석유 회사들한테는 몇십 년 만에 찾아온 최고의 호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이건요, 절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이 뒤에는 수십 년에 걸쳐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전략이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보죠. 자, 모든 폭풍에는 그 시작점이 있죠. 이번 위기는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의 대이란 최후 통첩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목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곳이 지금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모든 위협의 정중앙에는요, 폭이 고작 수십 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좁은 물길,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단일 장애점이라고 부르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이 얇은 끈 하나만 딱 끊어져도 세계 경제 전체가 멈춰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아슬아슬하죠? 아니,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이 숫자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21%. 전 세계에서 배로 운송되는 원유 있잖아요. 그중 무려 21%가 이 좁은 해협을 지나가요. 다시 말해서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 그 생명줄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냥 작은 도발만으로도 유가는 배럴당 8달러까지 뛸 수 있고요. 만약에 해협이 완전히 폐쇄된다? 그럼 유가는 60달러 이상 폭등하면서 세계 경제를 그냥 깊은 침체에 빠뜨려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건 방아쇠일 뿐이에요.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지난 몇 년간의 투자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거대한 자본의 이동, 이른바 거시적 흐름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흐름의 핵심은 바로 돈이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화려한 AI나 기술주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땅에서 석유를 캐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실물 경제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이 그래프에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올해 들어서 기술주 중심의 ETF는 겨우 2% 올랐는데 에너지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는 무려 23%나 폭등했어요. 이건 투자자들이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곳으로 돈을 옮기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왜 그 수많은 에너지 기업들 중에서 유독 엑슨모빌과 쉐브론, 이 두 회사가 이번 위기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는 걸까요? 바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비밀 병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 병기가 뭐냐면요. 바로 비대칭적 수혜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아주 간단해요. 전쟁 위험 때문에 유가가 오르는 건 너무 좋죠. 회사 입장에선. 그런데 정작 우리 회사 유전이나 파이프라인은 그 전쟁 지역에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완벽하게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은 다른 사람들이 다 겪고 이익은 오롯이 내가 다 챙기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위치 아닌가요? 이 비유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허리케인이 몰아쳐서 지금 우산이 없어서 난리예요. 우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겠죠. 그런데 내 우산 공장은 그 허리케인이 절대 닿지 않는 안전한 사막에 있는 겁니다. 이익은 극대화되는데 위험은 제로가 되는 그야말로 완벽한 사업 모델이죠. 이걸 바로 자산 절연 효과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표가 모든 비밀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보세요. 과거 석유 위기 때는요, 거대 석유 기업들의 심장부가 분쟁 지역인 중동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엑슨모빌과 쉐브론의 핵심 유전은 어디에 있죠? 지정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미주 대륙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불바다가 돼도 이 회사들 생산에는 단 1%의 차질도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수십 년에 걸친 장기 전략이 지금 이 위기와 만나서 과연 어떤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 결과는 이 숫자들로 증명됩니다. 최근 엑슨모빌은 하루에 470만 배럴, 쉐브론은 370만 배럴이라는 정말 기록적인 양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두 회사가 작년 한 해에만 주주들에게 돌려준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6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조 원이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시나리오는 석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해지면 세계 최대 LNG 수출국 중 하나인 카타르가 마비될 수 있거든요. 그럼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해야 하는 유럽은 어딜 쳐다볼까요? 바로 엑슨모빌과 쉐브론이 미국과 동지 중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지어놓은 최신 LNG 설비들입니다. 정말 타이밍이 완벽하죠. 자,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엑슨모빌과 쉐브론의 지금 성공은 결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 이건 중동의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사업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아주 의도적으로 생산의 중심을 안전한 미주 대륙으로 옮겨온 치밀하고 끈기 있는 전략의 최종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세상에서 살아남고 또 번영하기 위해서 이제는 무엇을 파느냐보다 어디서 파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 것은 아닐까요? 자, 다음 요 내용을 일단 구독자님이 요청하셔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2010년도에 미국의 시장이 내관이 정말로 사무실용 위기와 소프트웨어 쇼크로 인해서 엄청나게 올 거냐, 자, 거기에 대한 퀘션 마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물론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좀 극한적으로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왔을 때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것은 오라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은 회사들은 좀 위험한데, 자,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 빠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나, 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헤드라인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복잡한 이슈들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 특히 2026년 들어서 정말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겉으로만 보면요, 주요 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아주 고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물밑에서는 정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본이 격렬하게 이동하면서 누구는 대박이 나고 누구는 쪽박을 차는 그런 살벌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소리 없는 붕괴, 이걸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맨날 보는 주식시장이 아니라 좀 다른 곳을 봐야 합니다. 바로 그림자 금융이라고 불리는 어둡고 거대한 세계죠. 3조 달러. 이게 바로 3호 신용 시장,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의 핵심 시장 규모로 추정되는 액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 규제가 빡빡해지니까 그 규제를 피해서 말 그대로 그림자 속에서 폭발적으로 커진 시장인 겁니다. 이렇게 거대하게 커진 시스템에 드디어 2025년 말에 첫 번째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 블루아울 캐피털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블루아울이 자기네 펀드에 현금이 부족해지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좀 무리한 합병을 추진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 역효과가 난 거예요.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니까 합병을 취소했는데 결국엔 돈 못 빼준다고 환매를 중단해버렸습니다. 투자자들 돈이 꽁꽁 묶여버린 거죠. 시장 전체가 공포에 휩싸인 건 당연했고요. 이 사건 하나가 이 3호 신용시장 전체가 가진 아주 근본적인 약점을 그냥 수면 위로 확 끌어올려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과서에도 나오는 고전적인 문제, 유동성 불일치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식시장이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했죠. 이거 블루아울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겠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블루아울은 물론이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경쟁사들 주식까지 그냥 다 팔아치워버렸습니다. 이 업계 전체를 믿을 수 없다는 신호를 아주 확실하게 보낸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블루아울 사태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이었어요. 진짜 문제는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저금리 파티가 만들어낸 훨씬 더 크고 구조적인 병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파티는 끝나고 고금리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장의 기반 자체가 그냥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진짜 시한폭탄입니다. 이 만기 장벽이라는 표를 한번 보세요. 와, 특히 2028년 저 숫자를 좀 보세요. 8,5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00조 원이 넘는 투기 등급 부채 만기가 저때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상태로 과연 이 기업들이 어디서 돈을 빌려서 빚을 갚을 수 있겠냐는 거죠. 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채 위기라는 폭풍이 조용히 몰려오고 있었는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터집니다. 정말 누구도 예상 못한 아주 강력한 한방이었죠. 바로 기술혁명이었습니다. 2026년 초였어요. 갑자기 AI가 스스로 코딩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새로운 AI 모델이 등장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수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그냥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엄청난 위협이 나타난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개의 거대한 문제가 충돌합니다. 왜 그렇게 위험하다고 했던 그 사모 부채들 있잖아요. 그 빚을 담보하는 자산 중에 가장 큰 덩어리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방금 말씀드린 AI 때문에 존폐 위기에 놓인 바로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었던 겁니다. 전체의 25%나 차지하고 있었어요. 시장에선 이걸 사스포칼립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소프트웨어 종말이라는 뜻이죠. 왜냐? 그 거대한 3호 신용시장이라는 모래성을 떠받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기둥, 즉 담보가치가 그냥 순식간에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그건 3호 시장 문제고 우리가 투자하는 일반 주식시장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요. 근데 이 병은 전염됩니다. 그리고 그 전염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 소용돌이라고 불리는 아주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문제가 사모펀드에서 은행으로, 다시 은행에서 펀드로 이렇게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더 커지는 구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무서운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은행들이 이쪽에 노출된 위험이 3.6%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10.4%, 거의 3배가 늘어난 겁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 달러가 넘어요. 이제 이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은행 시스템 한복판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거죠. 자, 두 번째 전염 경로는 더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연기금 같은 아주 큰 기관 투자자들을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이분들이 사모펀드에 묶인 돈을 못 받게 되니까 당장 현금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쩔 수 없이 아무 문제 없는 멀쩡한 주식이라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모든 흐름이 합쳐져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도대체 왜 시장이 겉으로는 잔잔한데 그 속에서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제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하죠. 이런 복잡한 연쇄 반응의 결과가 바로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자본의 대이동입니다. 투자자들이 소프트웨어나 금융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세계의 리스크를 피해서 에너지, 산업재처럼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진짜 자산으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장 전체가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경제판에서 진짜 믿을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소프트웨어와 금융이 모든 것을 지배했던 지난 10년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그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